매화골의 비석, 말없는 소년의 판결. 사람들은 모두 그 비석이 그냥 돌덩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그 비석 위에 손을 얹고 울면 꼭 며칠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작 그 비석을 가장 많이 찾아와 앉던 아이는 자기 억울함을 한 글자도 말하지 못한 채 늘 남의 사연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조용하고도 긴 여정에 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 중기, 산이 매화처럼 둘러선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매화골이라 불렀습니다. 매화골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피어온 마을이 하얗게 물들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매화골 입구에는 낡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마른 이끼 사이로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듣고 진실의 말은 시간으로 듣는다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새긴 것인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 비석은 매화골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화골 한켠 초가집에는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 윤창호는 장에 나가 소소한 물건을 파는 떠돌이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이른 병으로 세상을 떠나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지훈은 혼자 비석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그러니 뭐 하나 얻으려거든 남의 것부터 빼앗을 생각 말고 먼저 머리를 써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손을 써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장에 다녀와도 늘 두 손은 가벼웠습니다. 가끔 동전 몇 잎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많이 썼는데도 손이 별걸 못 가져왔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의 뜻을 어릴 적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돌아오면 장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아 밤마다 졸린 눈을 비비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매화골에는 수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관하로 달려가는 대신 먼저 마을 어귀 비석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비석 앞에 앉아 자기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분명 제 힘으로 번 돈인데 옆마을 부자가 자기 돈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믿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는 그 아이 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석이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석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 뒤에는 꼭 한 번씩 뜻밖의 증인이 나타난다든지 숨겨진 물건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일이 꼭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석은 말이 없지만 세상은 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 비석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남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정작 자기 억울함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아버지가 다른 상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1000조각은 내가 먼저 집었소. 당신이 후에 손을 뺏었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먼저 값을 치르겠다 했소. 둘의 말이 엇갈렸고 결국 장터 주인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1000조각은 돈을 더 많이 낸 쪽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부족했고 결국 1000조각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억울하지,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비석 앞으로 갔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에만 담아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값을 확인하고 약방에서는 작은 종이에 적힌 글 한 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오르내렸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있는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숨기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지, 저도 글을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배우면 좋지, 허나 글은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우고 싶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지켜보더니 마침내 웃었습니다. 좋다. 장에 자주 나오는 서당 훈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마.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 장날이 되자 아버지와 지훈은 서당 훈장 최원성을 찾아갔습니다. 원성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맑게 빛났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원성은 아버지의 옷자락, 지훈의 손등, 그들이 신고 있는 해진 집신까지 한 번에 훑어보았습니다. 원성이 물었습니다. 글을 배우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장터의 글도 읽고 싶고 아버지께도 대신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글로도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것 참 탈이 많이 날 소원이로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좋다. 다만 내 서당에 올 여유가 없는 집이니 일주일에 사흘, 해가 지기 전 1시각 정도는 내 서재에 와서 장부 정리와 종이 손질을 도우면 된다. 대신 그 시간만큼 글도 가르쳐 주마. 그렇게 해서 지훈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운 글자는 사람 인자였습니다. 훈장은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글자를 배우든 이 첫 글자를 잊지 말거라. 글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훗날 지훈의 선택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알아보는 것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훈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편지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지훈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훈장은 덧붙였습니다.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지훈은 간단한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매화골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의 가장 큰 상인, 부자 심드코가 관하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심드코가 외쳤습니다. 원님, 제 돈 100냥을 저 나무꾼이 훔쳤으니 당장 붙잡아 조사해 주십시오. 심드코가 가리킨 사람은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해오던 나무꾼 박노식이었습니다. 노식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면 제가 부자의 상자를 열어봤단 말씀이옵까. 저는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심드코는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노식이에게 장작값을 치러주겠다며 창고로 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전에는 분명 상자 안에 백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창고에 드나든 사람이라야 그놈뿐이니 누굴 의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심드코의 말을 더 믿어 보였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 돈 백냥을 눈앞에서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노식은 그를 몰랐고 자기를 변호할 말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원님은 장부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말했습니다. 당장 감옥에 가두어 조사하라. 노식은 억울함을 외쳤지만 손목에 묶인 포승줄은 그를 관아뜰에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아침 심부름으로 훈장에게 전해줄 종이를 가지러 관아 근처를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지훈은 관아 뒤편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억울한 이야기를 비석 앞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번 일만큼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무꾼 아저씨가 훔쳤을까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레 관아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님이 심드코의 말을 듣고 있었고 사또의 옆에는 글을 적는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장부에 무언가를 부지런히 적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박노식, 금백량 절도혐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를 몰랐을 때라면 그냥 나무꾼이 잘못했대 정도로만 알고 지나쳤겠지만 이제는 글 위에 쌓이는 의미들이 사람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훈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은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 장면은 글자가 사람의 머리 위에서 글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관아이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곤란해질 수 있었지만 지훈은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을 어귀 비석을 찾았습니다. 비석 아래 앉아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 나무꾼 노식이 비석 앞에 앉아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부자네 창고에서 거스름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글자를 몰라서 장부를 확인할 수도 없구먼. 노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는 그저 글을 모르면 불편하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이 이 사건과 이어지는 줄을 지훈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서당에서 지훈은 훈장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물건이 있다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어떻게 가려야 옵니까? 훈장은 바로 답하지 않고 찻잔을 한번 기울였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지훈은 관아에서 본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상황만 전했습니다. 훈장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엔 어느 쪽이 더 억울해 보이느냐?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나무꾼 아저씨가 글도 모르고 장부도 모르는데 부잣집 창고에 잠깐 들어갔다가 도둑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 상자를 내 것이라고 주장해 보아라. 지훈이 말했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만. 훈장이 말했습니다. 한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장해 보거라. 훈장의 목소리는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것입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이 상자 안에 네가 평생 모아둔 돈 한 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 돈을 물을 흘려보낼 생각인데 괜찮겠느냐? 지훈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훈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주인은 자기 것을 잃게 생기면 얼굴빛이 달라진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잃게 되는 게 별것 아니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물건이 누구에게 더 소중한지를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대략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듯 했지만 지온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훈장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어도 자기 것처럼 굴며 남보다 더 아끼는 척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나무꾼 노식의 죄를 정식으로 정하겠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나무꾼에게 불리한 분위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드코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는 법이지. 이번 일은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온의 가슴은 조금씩 더 조여들었습니다. 결국 지온은 용기를 내어 관아문관을 지키는 아전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온이 말했습니다. 원님을 잠시 뵙고 싶습니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일로 원님을 찾는단 말이냐? 아전의 눈이 지온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허름한 도포, 갈라진 손, 딱 봐도 관아와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지온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온의 말에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는 관아가 어딨다고 돌아가라. 그때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서리가 지온을 알아보았습니다. 훈장 집에서 장부 정리를 도우러 가끔 관아에 들렀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서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저 아이는 제 훈장께서 가끔 데려오는 아이가 아니냐? 그가 말을 붙이자 아전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훈장님께서 아시는 아이라면 무슨 일인지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지온은 짧은 시간이지만 원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아 방안, 원님은 지온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지온이 말했습니다. 감히 송구하오나 나무꾼 박노식 어른의 일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제안이라? 원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온이 말했습니다. 부자 심드코 어른과 나무꾼 박노식 어른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시고 돈 100냥이 과연 누구에게 더 소중한 물건인지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원님은 지온이 전한 훈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허튼 소리라 여길 뻔했지만 기묘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이런 방식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게다가 요즘 원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부자 편만 든다는 말이 도는 것이 신경 쓰이던 참이었습니다. 아이의 제안이라면 혹시 백성들에게 보여줄 명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드코와 나무꾼 노식도 각각 다른 표정으로 마당에 섰습니다. 심드코는 자신만만한 얼굴이었고 노식은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금 100냥이 누구의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있으니 오늘 공평하게 다시 한번 가리려 한다. 아이 하나가 제안한 방법이니 조금 엉뚱할 수 있으나 모두 보는 앞에서 시험해 볼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이의 제안이라고 요즘 아이들은 참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명이라 아무도 입 밖으로 비웃지는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반짝이는 돈 100냥을 상자에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동전들은 오랜 시간 누구 손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원님은 먼저 심드코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 그대의 것이라 주장하는가?
심드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원님, 몇 해에 걸쳐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좋다. 이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겠지. 심드코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 100냥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50냥씩 나누어 주면 어떻겠는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심드코가 말하려 했지만 그 전에 노식이 먼저 나섰습니다. 노식이 말했습니다. 원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무꾼에게로 쏠렸습니다. 노식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제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드릴 것이옵니다. 저에게 50냥을 주신다 해도 그건 제가 번 돈이 아니니 받을 수 없사옵니다. 설령 다른 이들이 저를 도둑이라 부른다 해도 제 스스로까지 도둑이 될 순 없사옵니다. 그 말은 더듬거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 침묵했습니다. 곧이어 심드코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님, 이건 공평하지 않사옵니다. 50냥만으론 제가 입은 피해를 어찌 다 메우겠습니까? 제 돈은 분명 100냥이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식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돈도 끝내 받지 않겠다 하고 심드코는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일부를 양보할 생각조차 없고 원님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결론을 기다리며 앞으로 쏠렸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나무꾼 박노식은 비록 가난하나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자가 남의 돈을 훔칠 사람이냐? 원님은 돈 100냥을 관아 상자에 다시 넣어 관원에게 건넸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 돈은 관아에서 보관하겠다. 하지만 이후 창고 주변을 드나든 이들이나 하인들을 다시 살피고 장부도 또 확인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짜 도둑이 드러날 때까지 나무꾼 박노식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심드코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심드코가 말했습니다. 원님, 저를 믿지 못하신단 말씀이옵니까? 원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리에게 명했습니다. 심드코의 장부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되 지금까지의 세금 납부 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하라. 심드코는 한마디도 못하고 관아뜰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드코의 창고를 관리하던 하인 하나가 몰래 장부를 고치고 조금씩 돈을 빼돌린 흔적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눈물 섞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몇 입씩만, 부자가 워낙 돈이 많으니 모를 줄 알았습니다. 몇 입에서 시작된 욕심은 점점 불어 100냥까지 손을 뻗게 했습니다. 그는 심드코가 나무꾼을 창고로 불러들이는 틈을 타 돈을 빼돌린 뒤 나무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신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나무꾼 노식의 결백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매화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항상 도둑이 되는 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항상 억울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나무꾼 노식은 풀려났습니다. 그는 관아를 나오며 지온을 발견했습니다. 노식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한 것이 있다 들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고맙다. 노식은 자신보다 작은 아이에게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온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스승님께 배운 것을 한번 써본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지온은 서당에서 훈장을 만났습니다. 훈장은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들은 듯 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네가 한 일이 꽤 소란을 일으켰다더구나.
복구 중인가 싶어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훈장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한 일은 분명 용기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기억해 두어라. 판결은 항상 누군가에게 또 다른 억울함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짜 도둑의 누명을 벗겼지만 다른 날에는 진짜 도둑을 감싸 안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훈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판결하는 자리에 너 자신을 너무 자주 세우지 말거라. 내가 가진 것은 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눈일 뿐이다. 다만 그 눈이 조금 더 맑기를 바랄 뿐이지. 그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비석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 하나쯤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 글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날 밤 매화골의 바람소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훈은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글솜씨는 점점 늘었고 마을 사람들은 탄원서를 쓰거나 어려운 편지를 보낼 때면 그를 찾았습니다. 윤설이, 아니 윤 선생, 이 억울한 사정을 좀 글로 옮겨주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지훈이가 아닌 윤설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관아에서도 그의 글솜씨와 눈썰미를 인정해 장부 정리와 기록 정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원님의 몫이자 법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너무 날카롭지 않게 글로 옮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늦가을 매화골에는 오랜만에 큰 재판 하나가 열렸습니다. 두 고을 사이에 물길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한쪽은 먼저 물길을 튼 쪽이니 당연히 자기들 몫이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산이 허락한 길이라며 함께 나누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관리가 매화골 관아를 빌려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 재판의 기록을 글로 남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쪽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누구 말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도성에서 내려온 관리는 한쪽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문에 근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눈에는 다른 쪽 사람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나름의 이유와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글로 누군가의 상실을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법은 한쪽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또 다른 쪽의 눈물은 적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옳고 그름을 가르는 선 위에 서기보다는 그 선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고 썼습니다. 그 글은 누가 읽어줄지 모를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냥 써내려갔습니다. 비석 위에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지 돌이 매끄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그 위를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지훈의 머리에도 서서히 흰머리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관아의 늙은 서리가 되었습니다. 원님이 바뀌고 도성의 관리들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사건의 앞뒤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님이야 몇 해에 한 번씩 바뀌지만 윤설의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관아 마당을 찾아와 크게 외쳤습니다.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윤설이, 당신이 쓴 글 때문에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몇 해 전 도둑질 혐의를 쓰고 죄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기록에도 분명 윤지훈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증거가 미진하나 판결을 따라 죄를 묻는다고 적혀 있었지요. 당신은 그때도 그냥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쓴 겁니까? 젊은이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애써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날아온 비난이었습니다. 윤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 글이 누군가의 억울함을 지워버리는데 쓰인 적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항상 옳게 쓰려 했으나 항상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젊은이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윤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지금 당장 풀어줄 수는 없겠지. 이미 세상 떠난 사람에게 판결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다. 그날 밤 윤지호는 오랜만에 한밤중까지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종이에 길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글이 잘못 쓰인 자리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나는 설이었고 판결을 내리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적은 글은 판결의 일부가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글의 잘못을 글로라도 바로잡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을 보는 이들이여, 장부와 판결문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믿지 말고 그 사이에 척히지 못한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 글은 관아장부 틈 사이 조용히 끼워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읽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매화골에서는 이상한 변화를 하나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윤지호는 관아이를 떠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마을 어귀 비석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로 글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가슴에만 담았습니다. 어떤 날엔 어린아이가 와서 오늘 엄마한테 혼났다며 투덜거리고 갔고, 어떤 날엔 나이 많은 노인이 와서 그래도 자식들이 밥은 먹여준다며 쓸쓸하게 웃고 갔습니다. 지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억울함은 판결 하나로 모두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었다는 기억, 누군가 내 말을 있던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믿음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겨울, 윤지호는 비석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한때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관아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둔 글 덕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글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겠지요. 그의 마지막 말은 아주 차갔지만 곁에 선 사람들의 가슴에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에는 큰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적어두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앞으로 글을 배우게 되면 그 글로 남을 이기는데 먼저 쓰지 말고
먼저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한번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너의 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